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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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 두면 도움되는 보험 전문가 전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준비하는 보험 전문가 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효철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 드리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분을 내 가족처럼 보험 전문가 이용규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보장 분석의 중요성인데요. 먼저 이 보험 보장 분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학 전문가님. 네, 보장 분석이란 현재 가입된 보험에서 보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신의 필요한 상황에 맞는 보장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러 보험사를 비교를 통해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적합한 보험인지 찾아드리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보험 정리로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가입한 보험을 진단하는 것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험 보장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의 재정적 안정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한 보험이 충분한 보장을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장들을 넣어 높은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고 보장 범위가 넓고 효율적인 보장을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한 어떤 과정,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보장 분석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가 현재 가입된 보험 상품을 모두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각 보험의 보장 내용을 분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조건, 보장 금액, 보장 기간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가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보험을 추천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보험 보장 분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좀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어렵거나 좀 번거로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을 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신경을 잠깐 쓰시다가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보장 분석을 통해 실제로 필요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의 변화, 재정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장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꼭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여러 보완 작업 중에서 이 보장 범위가 좁았던 상황을 넓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뇌혈관과 관련하여 전부 다 보상이 된다고 알고 계셨던 고객님께서 보장 분석 요청이 들어오셨습니다. 실제 보장 분석을 해보니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시면 뇌출혈 진단비는 I60 코드부터 I62 코드까지 뇌출혈만 보장합니다. 뇌출혈은 실제 뇌 환자분들의 9.4%에 해당이 되므로 보장 범위가 매우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뇌경색 진단을 받아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화면을 다시 보시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 등이 I60부터 I69 코드까지 모든 뇌혈관 질환을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뇌출혈 진단비 대신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험 보장 분석을 통해서 더 넓은 범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예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뇌혈관 하면 또 2대 질환으로 같이 가고 있는 심장 질환이 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심장 질환도 중요한 예시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하고 있는 고객님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급성 심근경색만 해당이 됩니다. 심장질환의 환자의 약 9%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협심증, 기타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병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입하신 고객님이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한 고객님은 충분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치료비를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빈맥, 부정맥 등을 보장을 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한다면 빈틈없는 심장 관련 전체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심장 질환 쪽에서도 어떤 진단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더 넓은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좀 한 가지 사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암보험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암 진단비와 소외감 진단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 보험사 또는 상품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암과 약관에서 정한 특정 소외감을 보장을 합니다. 이때 유방암 진단 시 이 보험사에서는 소외감으로 분류를 하여 소외감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데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로 분류되어 있는 보험사는 똑같은 유방암 진단을 받더라도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게는 최대 5배가량의 보험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니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고객이 보장은 그대로 하지만 이 보험료를 줄인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한 고객님이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을 하여 불필요하게는 높은 보험료를 지출하게 계셨습니다. 이 고객님은 보장 분석을 통해 기존의 보험을 분석 후 보험 일부를 통합을 하고 동일한 보장을 제공을 하지만 더 저렴한 보험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보험료를 크게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장 범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오히려 보장이 늘어서 추가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고객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비교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보험료 비교는 보장 분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각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비교를 하여 동일한 보장 내용에 대해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를 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보험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험 보장 분석을 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주기가 따로 있을까요? 정해진 주기가? 어떤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장 분석은 최소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변화, 건강 상태의 변화, 재정 상태의 변화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장 분석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장 분석을 하면 기존 보험 내역을 상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최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보상과 보장과 또 적절한 보험료를 최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보험 보장 분석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료와 이 보장 범위의 차이가 근데 이 보험사마다 좀 많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험사마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대별, 성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대의 남성과 여성이라도 건강한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과 이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 차이도 큽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반면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은 건강한 사람보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개인별 특성에 따라 좀 상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사별로 장단점도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표는 40대 남성으로 20년 납입 100세 만기 건강하신 분 기준으로 일부 중요한 보장들만 넣어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왼쪽 빨간색 보험사부터 보험료가 저렴한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장임에도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월 38,000원 정도인 반면 가장 비싼 보험사가 51,710원으로 약 13,000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것을 20년 납입을 하게 된다면 이 두 보험사의 총 납입 보험료는 3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40대 건강한 남성분이 해당 보장을 원한다면 빨간색 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미미해서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기간을 넓게 잡아서 장기간으로 보니까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제시된 표에서 보면 다 복수 진단비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암 하나만을 가입한다고 하면 지금 이 빨간색 보험사보다 더 저렴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든 40대 건강한 남성분이 암 보장만 원하신다고 한다면 네 번째로 저렴했던 파란색 보험사가 암은 가장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즉 빨간색 보험사가 아니라 파란색 보험사를 선택해야 더 저렴하고 합리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장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또 한 가지 예시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아까 전과 달리 60대 여성분입니다. 20년 납입 100세 만기는 동일하지만 355 보험이라는 유병자 상품으로 동일한 보장을 설계한 것입니다. 보시면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빨간색 보험사는 2위로 밀려나고 노란색 보험사가 가격적인 면에서 1위로 합리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라는 보험사는 젊은 층에게 유리한 보험료와 보장을 제공할 수 있지만 B의 보험사는 중장년층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C 보험사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 유리한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여 보장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MC님도 보장 분석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안 그래도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보장 분석을 받아야겠다는 필요성이 좀 절실히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전문가님이 얘기해주신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MC님 대단하십니다.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네, 40대 건강한 남성분 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보장은 빨간색 보험사가 가장 저렴했으나 암만큼은 파란색 보험사가 더 저렴했습니다. 그럼 암은 파란색 보험사에 가입을 하고 나머지 빨간색 보험사에 가입을 한다면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혼합 설계라고 합니다. 보장 분석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이 혼합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모로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꿀팁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한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담당자와의 소통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보험 점검도 받아보시고 최고의 보장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보험 보장 분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준비를 꼭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혈관 질환 보험과 신장 질환 보험입니다. 은진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네, 암에 대해서는 많이들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질환들은 우리 건강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나 뭐 관리 방법 그리고 보험에 대한 대비까지 꼭 필요하게 선행이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에 대해서 앞서 설명해 주시기 이전에요. 먼저 첫 번째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로 뇌혈관 질환은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뇌졸중과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어 뇌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먼저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혈전이나 지방 덩어리 등 동맥 경화로 인해 막혀서 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이며 증상은 갑작스러운 얼굴의 마비, 팔이나 다리의 약화, 언어장애, 시각장애, 심한 두통, 현기증 등이 나타나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그러네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뇌졸중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고혈압, 동맥류 등이 원인이며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구토, 혼수 상태, 신체 일부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하지만 예방하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으신데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쓰셔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체중 과다와 부족한 신체 활동은 위험을 증가할 수 있기에 내 키에 맞게 적당한 운동과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신다면 혹여나 조기에 발견되더라도 빠른 치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네, 사실 뭐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요, 이 생활 습관의 개선, 건강한 실생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혹시 은진 전문가님은 좀 정기적으로 운동은 하고 계시나요? 네, 사실은 저는 반려견 산책 외에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남편과 지인들과 축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땀 흘리면서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요. 저도 사실 생각만 해봤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혼자만 예방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잘 체크를 해봐야 또 이에 맞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건강검진은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건강검진은 최소 2년에 한 번 여건이 되신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건강검진에 대해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홀수 짝수 연도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신청하고 받으라고 하는데요. 그 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받아야 했었는데 너무 바빠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건강검진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건강검진 받는 병원에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해를 놓치게 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다음 해에 받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이 뇌혈관 질환 중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과성 허혈 발작은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증상이 일시적이고 증상으로는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사라지고 얼굴, 팔, 다리의 약화, 언어장애, 시각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조기 경고 신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증상이 생길 때 꼭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추천드리고요. 사실 뇌혈관 질환은 좀 심각한 질병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을 줄이고 건강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그럼 심장 질환도 설명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은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 근육에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질환은 주로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것이 원인이며 허혈성 심장 질환의 주요 형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변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을 보면요. 급성 심근경색을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협심증은 뭔가요? 네, 협심증은 심장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슴 중앙이나 왼쪽에서 압박감, 쪼이는 느낌, 무거운 느낌 등이 느껴질 수 있고 통증이나 불쾌감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이 상태는 보통 신체 활동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휴식이나 약물로 증상이 완화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늦지 않게 검사 받는 걸 추천드리며 치료로는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관리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보다 협심증으로 인한 청구권이 훨씬 높다는 결과도 나타났는데 협심증에 관한 보장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니 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어떤 질병을 포함하고 있는지 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 스텐드 삽입 시술을 하신 분들을 좀 몇 번 보았거든요. 그 시술을 한 이후에도 좀 잘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을 좀 확인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심근경색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스텐드 삽입술 하신 분들 관리만 잘해주시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상태로 이는 주로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완전히 막히면서 발생해서 이로 인해 해당 혈관으로 공급되는 심장 근육이 괴사될 수 있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며 치료는 응급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후에는 심장 재활,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네, 증상으로는 협심증과 유사하지만 심근경색은 통증이 더 심하고 휴식이나 약물로도 완화되지 않으며 심한 가슴 통증,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좀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요.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들어봐야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입니다. 식습관으로는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고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예방과 관리 방법,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실생활을 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장 질환은 그동안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높은 비율로 발생을 하는 질병 중 하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신장질환은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필터링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질환으로는 만성 신장질환과 급성 손상, 그리고 신장결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은 신장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로 당뇨병의 고혈압, 신장염이 주요 원인입니다.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진행되면 피로, 부종, 소변 변화, 고혈압, 식욕 부진, 구토, 가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보통은 뇌혈관이나 또 심장혈관 질환을 많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신장 질환도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지면 평생 투석해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큰어머님도 몇십 년을 투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객님이 의뢰를 해주셨는데 가족력이 있으셔서 신장 쪽도 집중해서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저도 설계해드리면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신장 질환도 어떻게 보면 가족력과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또 그 부분도 잘 체크해서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급성 신장 손상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성 신장 손상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로 탈수로 인해 체액이 부족하여 신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심장 문제로 심부전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급격한 소변량 감소, 체중 증가와 같은 증상이며 허리가 아픈 경우로 많이들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느껴지신다면 큰 병원 가서 빠르게 검사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뭔가 평소보다 좀 몸 상태가 다르다라고 느끼게 된다면요. 좀 경미한 증상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신속하게 병원에 가셔서 점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요. 사실 조기에 좀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고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장 결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병인가요? 네, 신장 결석은 신장 내에 돌이 형성되는 질환으로 소변에 포함된 물질로 보통 담석이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급성 통증으로 주로 허리나 옆구리에 나타나며 소변의 색 변화, 혈뇨, 소변 시 통증이 있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들었는데 그 통증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신장 질환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예방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예방법 설명해 주세요. 네, 결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섭취 안 해서인데요. 평소에 염분, 단백질, 칼륨 섭취 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병이든 조기에 발견하면 빠른 치료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건강검진을 받은 지 2년이 넘으셨다면 올해는 꼭 넘기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은 내 보험이 어떻게 잘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인데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예방법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환들을 보험으로 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보험 담보 중에서는 어떤 담보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는 담보가 따로 명시되어 있어서 자주 접하는 것이기에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신장질환 같은 경우는 5대 기간 수술비나 N대 수술비, 신부전증 진단비와 같은 담보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장도 잘 챙겨받고 치료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식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이식 수술비와 같은 큰 수술에 대한 보장도 꼭 준비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2대 질환과 더불어서 신장 질환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장 질환 담보로는 5대 기관이나 N대 수술비, 또 종수술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에 대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심 증상이 온다면 바로 병원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내 키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건강검진 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보험이 정말 제대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번은 꼭 체크해서 검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꼭 금연하셔서 내 건강뿐 아니라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 건강도 같이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바로 재가보험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효철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 장기요양과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주변 분들께 재가급여 보험 들어봤냐고 물어보면 다들 처음 듣는다고 해요. 65세 이상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0%가 되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14%가 되면 고령화 사회,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하죠. 장기요양과 더불어 이 재가보험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꼭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MC님은 혹시 재가급여 보험 들어보셨나요? 네, 요양보호와 관련된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재가보험이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고 월 1회 이상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급받는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다쳐 거동이 어려운 경우 어르신이 뇌졸중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해서 케어가 필요한데 가족들이 모두 바빠 케어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해당 질병이 좀 관리나 이 케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족들이 그러한 여력이 없다고 하니까 또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고요. 또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걱정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치매가 걸리게 된다면 관리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게 되니까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공통점은 가족끼리 간호가 어렵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에 닥치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보험인데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 요양보험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인데 공적 보험이다 보니 아무나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65세 이상 노인 중 질병 또는 상해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될 경우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가가 지원하는 공적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장기요양보험이군요. 그렇다면은 65세 미만은 이 보장을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65세 이하도 뇌출혈,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재가급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재가급여 어떤 부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정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시설에 머물면서 케어를 받거나 아니면 집에서 케어를 받는 것, 결국 두 가지인데요. 그중 재가급여란 머무를 집가로 편하게 내 집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성 질환의 경우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을 할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 등을 통해 집 밖에서 케어받거나 복지 용구를 살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1, 2등급의 중증인 경우 요양원 같은 노인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에 해당되고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됩니다. 네, 이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달라지는군요. 근데 이 양쪽에서 지금 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게 바로 주간보호센터인데 이 부분이 그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듯이 9시에서 6시까지 활동하고 집에 모셔다 주는데요. 가끔은 가까운 곳으로 나가 바람도 쐬고 생일 파티, 만들기 등 많은 활동을 합니다. MC님이 장기요양에 필요한 경우라면 집에서 케어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시설에 머물면서 케어받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사실 집만큼 좀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을 주는 곳이 없잖아요. 또 익숙함에서 오는 그 편안함이 굉장히 크니까 저라면은 집에서 요양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좀 젊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은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걸로 알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바뀌게 한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 고혈압 약만 드시고 나름 건강하셨던 67세 여성분이신데
갑자기 뇌경색으로 수술한 뒤 오랫동안 누워 계셨지만 그땐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수술 후 움직임이 적어 근력이 많이 약해진 탓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고관절 탈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아무것도 못한 채 누워 있기만 하다 보니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제서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시설 케어를 권유했으나 고객분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시고 집에서 케어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럴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듯이 집이 좀 가장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을 본인 혹은 자녀에게 주기 싫다는 마음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오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실 이 재가 급여를 받게 됐나요? 네, 다행히도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고 계셔서 가족분들의 부담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금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은 여전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원규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 전문가 이원규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당연히 엄청난 보장제도이고 잘 마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자기 부담이 없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 국가에서 80에서 85%를 지원하고요. 재가급여 비용은 15%, 시설급여 비용은 20%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등급 받으신 분은 5등급 받으셨는데 월 사용 한도가 얼마일까요? 5등급이면은 월 사용 한도가 102만 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자기 부담금 약 15만 원이 있고 거기에 재가급여 한도액이 하루 4시간 이용 수준이다 보니 4시간 이상 이용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비급여 부분인 식비 등은 별도이다 보니 부담이 더 될 겁니다. 하루 2번 식사와 간식 2번, 그게 한 달 15만 원 정도 되고 또한 병원비, 약값, 복지연구 같은 별도의 비용은 실제로는 월 70만 원 이상 부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MC님, 내가 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막상 자녀에게 매달 용돈으로 7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 자기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식에게 참 손 벌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 5등급부터 꾸준히 작게는 30에서 100만 원 등 생활비처럼 지급되는 재가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분명 장기요양 등급은 국가제도인데 국가제도와 보험사가 연계를 했습니다. 국가제도와 보험사가 연계를 하다니 정말 보험인으로서 너무나 괜찮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만약 60세에 계약하시고 70세에 거동이 어려워져서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다가 90세에 돌아가셨다면 총 20년 동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은 총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본인에게 든든하겠죠. 보험사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있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도 있고 10년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계속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각 회사별 상품의 장단점을 잘 검토하셔서 보장을 잘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요. 그럼 이 등급 분류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예시해설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자면 5등급을 받으셨거든요. 이 정도면 좀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해지는데 나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표를 보시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심신 상태를 파악하여 판정을 한 후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요양 등급 1등급은 가장 중증으로 95점 이상이면 간병인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이거나 노인성 질병 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그럼 장기요양 등급 5등급 이상이면 재가급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고 재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기도 합니다. 네, 치매 환자가 5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예시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 5등급으로 선정이 되었던 거군요. 근데 이 등급들은 또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이 되기만 하면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표에 보이는 것처럼 신체 기능 항목, 인지 기능 항목, 행동 변화 항목, 간호처치 항목,
재활 항목을 검사하여 점수로 환산한 후 5등급에서 1등급을 판정합니다. 우리가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위표에 해당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많다고 생각이 든다면 장기요양 대상자로 해당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은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 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해당자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군요. 그렇다면 사실 최근 고령화로 인해서 이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때 장기 요양 판정을 받는 노인분들의 인구가 정말 늘었을 것 같은데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인가요? 네, 국민건강보험 앱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많은 노인 인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159만 명이며 그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약 96만 명입니다. 성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확률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등급을 받을 확률이 여자는 74.71%로 굉장히 높기에 재가급여보험을 잘 준비해 두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후의 승인율은 88%를 넘을 정도로 승인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이 해당 판정을 받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본인이 이 포함이 된다면 항상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현재나 그리고 미래까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재가보험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등급 제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받고 신청하면 재가급여는 실손의료비에서 지급되지 않는 복지, 간호, 방문간호, 주야간 센터 등을 건강자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노후 제2의 실비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회사별로 보장기간, 보장급여, 종류를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고 그리고 가입 시 주의사항은 치매의 경우 자기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제도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치매 질환에 대해 가입을 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입 후 가족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꼭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노후를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노후에 도움이 되는 재가보험, 이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칭찬받을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요,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이원규 전문가님. 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혹시 장수 리스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오래 살아서 생기는 위험한 부분인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수 리스크란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 후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어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즉, 각 개인의 소득 대비 지출이 늘어나는 혹은 소득은 없고 지출만 발생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어 자산이 모두 소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은퇴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산이 빠르게 좀 소진이 되어서 위험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결과에서도 노후 은퇴 부분의 적정 생활비는 314만 원이지만 실제로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10%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반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은 50%를 넘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젊고 건강할 때에는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평균적인 퇴직 후의 기간도 길어졌죠. 따라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한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수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면서 현재의 저축으로는 미래의 필요 생활비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노후 대비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꾸준한 소득원이 있어야 그래도 좀 편안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살펴보면 사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만으로는 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연금 수령 시에는 금액과 관련해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생애 평균 소득에 비해서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높으면 재정적인 여유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 주요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2020년 기준 31.2%이지로 OECD 주요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 평균인 51.8%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이고 소득 대체율이 30%인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부가 합산하여 18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적정 생활비 314만 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대체적으로 60에서 70%의 비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와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의 문제로 새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은퇴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실제로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막상 내가 이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실제보다 굉장히 적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개인연금의 준비인데요.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이제는 개인연금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선 연금의 3층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죠. 1층 국민연금부터 3층 개인연금까지 일반적으로 연금의 3층 구조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만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만 보장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준비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2층을 구성하는 퇴직연금을 잠시 살펴보면 2023년까지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10%로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90%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퇴직 후 은퇴가 아닌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자금 등이 일반적인 원인이죠. 즉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지금과 비슷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7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맞추도록 연금 수령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민연금에서 30, 40% 정도를 받은 후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개인연금으로만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 은퇴를 한 이후부터는 약 60만 원 정도로만 생활을 하러 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따라서 3층의 개인연금을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과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생각보다 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목돈으로 좀 한 번에 수령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연금의 3층 구조와 또 개인연금의 필요성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연금 보험에 대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효철 전문가님.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연금이 가장 좋은지 접근할 때 한 가지를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별 경제 상황에 맞춰 계단식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고요. 당장 소득의 10% 이내로 고려하여 준비하시되 앞으로 추가적인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연금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리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